2014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님과의 일일 평균 대화 시간을 묻는 질문에 하루 1시간 이상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그 결과를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대화 시간으로 나누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아버지와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30분 미만이 34.1%, 1시간 미만이 22.4%로 약 60%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아버지와 하루 1시간 이상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았으며 6.7%는 전혀 대화를 않는다고까지 답하였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 시간을 살펴보면 아버지와의 대화 시간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긴 했는데요. 그렇지만 조사 결과를 봤을 때 대화 시간이 1시간 미만이 24.8%, 30분 미만이 17.1%, 그리고 2.6%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통계 결과를 보면 어머니와도 약 50%의 청소년들이 하루 1시간 이상 대화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이들은 부모님과 대화를 왜 기피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는 부모님께 말해봐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는 자녀와 말이 통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 해답을 찾아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바람직한 소통 방식은 무엇이며 그 소통의 필수 조건이 되는 공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통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소통을 의견이나 의사 따위가 남에게 잘 통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와 소통한다는 말은 부모의 의견이나 의사가 자녀와 잘 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모 자녀 간에 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님 스스로 현재 자신이 자녀와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다양한 소통 방식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은 평소 어떤 방식으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요. 뭐라고? 공부하기가 싫다고? 그래, 네 맘대로 살아봐. 네 인생 네 거니까. 야,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해. 엄마가 다 해줄게.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하네. 엄마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첫 번째 소통 방식은 절연 소통입니다. 이는 마음이 아니라 의견으로 자녀를 대하고 소통의 시작과 끝을 모두 의견, 즉 표현에만 두고 하는 소통입니다. 그러니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은 자신을 이해할 줄 모르고 이해할 마음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기만 하실 텐데요. 이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절연 소통의 책임이 부모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은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보면 절연 소통을 하는 엄마가 답답하기만 한데요. 엄마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자기를 함부로 대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인간적으로 모독하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아이는 엄마의 뜻을 거스르고 또 엇나가는 행동을 하게 되죠. 자녀는 엄마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달라는 말과 용돈이 필요하다는 말밖에 하지 않게 되겠죠. 가능한 엄마와 대화를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소통 방식은 2% 부족한 소통입니다. 이 소통 방식은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마음으로 대하기는 하지만 자녀의 진정한 욕구를 알지 못한 채 소통하려는 것입니다. 분명 자녀를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는데도 그 사랑이 자녀의 마음 속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2% 부족한 소통을 하는 엄마는 절연 소통을 한 엄마보다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긴 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어도 엄마가 자기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또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 자기 편이 될 거라고 믿기는 하니까요. 하지만 엄마와 마음속에 있는 깊은 대화를 나누기에는 뭔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섬세하게 들어주고 또 알아주기보다는 항상 엄마의 의견이 앞서고 엄마가 정해놓은 어딘가로 끌고 가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 소통 방식이 바로 부모님들께서 자녀에게 실천해야 할 찰떡 소통입니다. 이는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자녀의 마음, 즉 욕구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우선 부모님께서 먼저 자녀가 표현하는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자녀가 정말 원하고 있는 깊은 속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 말을 왜 할까? 저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 애가 원하는 건 뭐지? 저 행동은 어떤 걸 만족시키려고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아이의 속마음에 다가가야 합니다. 이렇게 자녀의 표현과 속마음에 함께 주의를 기울이며 대화를 한다면 자녀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일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찰떡 소통을 하게 되면 앞서 보신 것처럼 엄마의 아이는 엄마를 친한 친구처럼 또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상담자처럼 스스럼 없이 대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꺼내더라도 엄마는 자상하게 들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 속을 다 들어줄, 다 털어놓아도 될 편안한 친구로 느끼는 거죠. 때로는 엄마와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전에 알아차지 못했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는 기분이 좋아지고 또 엄마가 자기를 정말 존중해 준다는 생각에 마음이 흡족해질 것입니다. 그럼 자녀와 찰떡 소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인간관계의 필요 충분 조건인 공감에서 부모와 자녀의 찰떡 소통을 도와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공감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간관계에서 유난히 소통이 잘 되는 경우를 보면 두 사람 간의 공감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공감은 부모 자녀 간의 진정한 소통을 가능케 하는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우리 가정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공감에서 시작해 공감으로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공감을 활용해서 자녀와 찰떡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공감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다양한 공감의 의미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내용은 바로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두 사람의 생각, 느낌, 행동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감이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감이란 상대방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고 귀로 듣는 것처럼 듣고 자신을 잠시 젖혀놓고 상대방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 마치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생각하고 느껴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공감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네, 크게는 동작, 느낌, 이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공감은 동작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쉬지 않고 상대방의 동작을 따라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동작을 따라하게 만드는데요. 그 동작은 아주 미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눈치채기가 어려울 때도 많지만 이러한 행동은 대화 내내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거울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거울 반응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한 두 사람의 대화에는 생기가 돌고 관계에도 윤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거울 반응이 깨질 때 생기게 되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서로 몸동작을 따라하는 것이 멈추었다는 건 더 이상 공감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의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도 서로가 보여주는 아주 작은 동작 하나하나도 큰 의미를 지니게 되죠.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할 때 부모가 편안한 표정으로 자녀를 바라보면서 눈을 맞추려는 노력은 부모에게 말하고 있는 자녀에게 긍정적인 힘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인상을 쓰고 팔짱을 낀 채 노려본다면 자녀 역시 위축되고 불안한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결국 공감은 동작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대화를 할 때 아주 작은 동작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또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감은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감정은 다른 이의 감정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웃고 있는 사람을 보면 웃음이 나고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함께 슬퍼지고 또 공포에 질린 사람을 보면 불편하고 언짢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요. 마치 울림판처럼 다른 사람의 감정이 우리 안에 비슷한 감정을 일으키는데 이 현상을 우리는 감정 공명 또는 감정 감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감정 공명이나 감정 감염을 경험할 수 있는데 공감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정말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속 깊숙이 따뜻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자신의 부모, 형제가 정말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속에도 든든함과 더불어서 안도하게 되고 또 일체감과 연대감, 뿌듯함을 느끼면서 뭐든 다 해낼 수 있다는 희망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느낌은 공감을 하고 받는 사람들을 아주 단단히 묶는 힘이 됩니다. 즉, 공감은 사람 간에 또는 가족 간의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가족이 서로 마음을 활짝 열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털어놓는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관계를 촉진적인 인간관계라고 하면서 전문 용어로 라포라고 부르는데요. 가족 구성원 간에도 충분한 라포를 형성하는 것은 가족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감은 이해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공감이라 하면 느낌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공감이 느낌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감에는 느낌 이외에 이해라는 기능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공감이라는 말 대신 공감적 이해, 감정이입적 이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함께 느낌으로 이해한다, 감정을 개입시킨 이해란다고 보는 것인데 이처럼 공감이라는 건 느끼는 기능과 이해하는 지적인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할 때 부모님들은 자녀가 갖고 싶어하는 신발이나 옷이나 스마트폰을 사주면 자녀가 부모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녀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부모님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기준에서 자신의 입장에서만 자녀를 바라보는 자기중심적인 이해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선물이 아니라 다른 것일 수도 있죠. 이처럼 부모가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자녀와 진정으로 공감하는 것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자녀의 입장을 이해한 상태에서 공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동호는 선생님이 내준 달력 그리기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온 엄마가 동호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왔죠. 동호야, 뭐 그리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 달력 꾸미기를 한대. 그래서 나는 2월달 그림을 그려가려고. 엄마는 슬쩍 동호의 그림을 보았는데 큰 도화지에 아무것도 없고 한 구석에 작은 아이들 몇 명이 그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에이, 동호야. 이왕이면 멋지게 더 그리면 어떨까? 이 그림은 너무 허전하잖아. 빨리 뭐라도 좀 더 그려봐. 동호는 잠시 멈칫거리다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2월에는 우리 반 친구들이랑 곧 헤어지잖아. 그래서 마음이 허전해서 이렇게 그린 거야. 동호의 어머니는 큰 도화지 한 구석에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자기의 입장에서 그림을 판단하고 말았습니다. 동호의 진심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자녀와 공감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가치, 판단, 기준을 버리고 자녀의 입장에서 마치 자녀가 된 것처럼 이해해보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고 자녀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는 공감은 부모, 자녀 사이에 너무도 중요한 필수 조건일 것입니다.